그러면 우리 참회록을 볼 건데 이 작품은 윤동주가 쓴 작품이야. 자, 여러분 윤동주가 이 작품을 쓴 게 1월 24일에 썼거든요. 그 1942년에. 그런데 29일에 여러분 창씨개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창씨개명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학도병으로 이제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학도병으로 안 보내려면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는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강제로 이러면 이제 창씨개명을 시켜요. 그래서 이러면 일본으로 유학을 간 상황이었어. 근데 여러분 윤동주는 창씨개명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학교를 여러분 3번을 바꾸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3번이나 옮겨 다녀요. 창씨개명을 안 하려고. 근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얘들아 이 학도병으로 끌려가면 사실 얘가 총알맞이로 죽는 거거든. 그러면 이러면 자기가 이제 살려고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자식이 죽는 것보다는 비굴하게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 그래서 29일에는 창씨개명을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이 작품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비굴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현실적인 자아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아상에서 여러분 어떤 자아 두 개 있었어? 객관적자는 자기를 3인칭 해놓고 무슨 자하고 무슨 자가 나와야 돼? 이상적, 현실적. 그렇지. 여러분 이상적 자랑 현실적 자아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 참회록도 이상적 자아랑 현실적 자아를 둘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현실적 자아는 일제강점기 때 자기가 비굴하고 여러분 무기력하고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상적인 자아는 그 일제강점기를 이겨보려고 하는 자아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참회록은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창씨개명하고 자기가 얘들아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쓴 작품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참회록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참회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되돌아보는 거, 반성하는 거, 그렇지, 성찰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얘는 내가 반성하면서 쓰는 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반성 2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반성의 부분을 순서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일기 썼던 거 갖고 있어? 네. 그거 다시 볼 수 있어 얘들아? 아니요. 얘들아 너무 그 손발 오그라들고 부끄럽지 않아 얘들아? 왜냐면 내가 과거에 썼던 것들은 얘들아 뭔가 내가 너무 어릴 때 썼고 내가 되게 너무 창피하잖아. 그래서 그 창피했던 기억들에 대한 게 첫 번째 반성이야. 그 다음에 2번째 반성은 미래의 내 시점에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이런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 윤동주는 지금 얘들아 참회를 2번을 거쳐서 할 거예요. 첫 번째 참회. 그러면 첫 번째 참회는 내 지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자, 2번째 참회는 여러분 미래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뭘 참여를 할 거냐면 첫 번째 참여를 했던 것을 반성을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구분을 잘 해줘야 돼. 이거 이제 본문에다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파란 독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건 어느 왕조의 유물이길래 이렇게 녹이 될까? 자, 여러분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뭐 하고 있냐면 거울에 비춰보고 있네? 그럼 여러분 거울 속에 내 모습을 계속 들여다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 이 구리 거울이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아성찰의 매개체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누구랑 의미가 똑같냐면 우물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비쳐야 되는데 내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녹이 껴있는 상태예요. 그럼 녹이 껴있다는 건 여러분 더러운 게 묻어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일제강점기 때 얘들아 우리가 민족의 혼이 흐려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 이거를 파란 녹의 상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여러분 쇠락한 여러분 누굴 생각해보냐면 우리 민족이지. 여러분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쇠락한 모습을 여러분 이 파란 녹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이 녹이 껴있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혼이 얘들아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구리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비추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구리 거울은 여러분 우리 역사의 유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첫 번째 의미로 쓰이기도 했지만 자아성찰의 매개체. 그러면 여러분 이 자아성찰의 매개체니까 무조건 뭘 비교할 수밖에 없어. 자화상에 있는 우물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이 단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얘는 우물과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꼭 기억할 것. 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건 근데 여러분 내 얼굴은 지금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면 나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후손이야.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이 거울 속에 비쳐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라를 뺏긴 사람으로서 여러분 떳떳할까요? 아니면 지금 부끄러운 상황일까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끄러운 자아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때 내 얼굴은 여러분 현실적 자아일까 아니면 이상적 자아일까? 현실. 그렇지. 그래서 얘는 현실적 자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현실적 자아 여러분 그 자화상에서 3년에 있는 사나이를 얘기하는 걸까? 6년의 사나이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 3년의 사나이야. 3년의 사나이가 현실적 자아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여러분 3년의 사나이 얘랑 의미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어느 왕조의 유물이길래 그럼 여러분 이 구리 거울이 구리로 만들었잖아. 청동이잖아. 청동. 그럼 여러분 우리 청동은 얘들아 무슨 시기 앞에 있는 거냐면 철기 앞에 있는 아주 먼 과거의 유물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 역사, 우리 민족의 얘들아 관련된 참의 유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거울을 보면서 내가 참회를 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얘들아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부끄럽대. 왜냐면 지금 얘들아 내가 뭘 한 상태야 얘들아? 상시개명을 할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부끄러운 걸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기 반성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지금 왜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 대부분 여러분 나를 자아성찰을 할 때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하냐면 나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을 해.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으면 안 됐는데 왜 그랬을까? 이러면 대부분 이렇게 해야 내가 성찰하고 반성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자기 성찰을 할 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그럼 여기도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반성적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자기 반성적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뭐에 대한 얘들아 반감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굳건히 상실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한 이런 반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빼앗길 동안 난 뭐 했지? 이런 반감. 자, 그 다음 두 번째 망국인으로서 여러분 자기 근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자기에 대한 여러분 혐오. 그러면 여러분 자화상에서도 자기를 혐오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 없었어? 있죠. 왜냐면 들여다 봤더니 자기가 맨 처음에 어떤 감정 들었어? 밉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게 혐오의 감정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자화상에서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그 감정을 혐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구나. 내가 망국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식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얘들아 나라를 빼앗기는 동안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 내가 나라를 빼앗겨서 내 자신 너무 밉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욕되다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계속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끄러움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년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기 반성하고 자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2연으로 가보자. 자, 나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끄러우니까 나의 참회글을 한 줄에 한번 줄여보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회록을 쓰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왜? 너무 창피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래서 살아왔던가. 자, 여러분 요게 여러분 첫 번째 참회지. 아까 여러분 선생님이 첫 번째 참회는 얘들아 뭐에 대한 참회를 한다고 했어? 과거.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과거 내가 살아온 여러분 24년 1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윤동주가 여러분 만 24년 1개월이면 여러분 윤동주 나이가 25살이라는 뜻이거든. 이 작품을 썼을 때가 얘들아 1942년 여러분 25살 때
이러면 실제로 자기 25살 때 이 작품을 썼어. 그러면 아 윤동주가 스스로 여러분 24년 지난 과거에 대해서 참여하고 반성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기 실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무슨 기쁨을 바래서 살아왔는가? 이러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질문의 방식을 써버렸지. 그러면 선생님들아 질문의 방식을 쓰면 아까 얘들아 무슨 태도가 나온다고? 자기 반성, 성찰. 그치? 이러면 반성과 성찰이 나와. 그럼 어떤 반성하고 있는지 봐봐. 기쁨 없이 얘들아 자기가 얘들아 떳떳하게 살았어? 아니면 아까 되게 부끄러웠어? 너무 부끄러웠지? 그걸 선생님 말로 바꾸게 얘들아 굴욕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너무 기쁨 없이 굴욕적인 삶을 살아온 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내가 2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형에서는 두 번째 참여를 하고 있어. 어떤 참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자. 내일이나 모레나 근데 여러분 내일하고 모레는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어느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그렇지. 여러분 얘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참여록을 쓰는 시점이 두 번째가 미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게 미래야. 두 번째. 이 두 번째 참여예요. 두 번째 참여. 여기다 두 번째 참여라고 쓰자. 자, 두 번째 참여를 할 건데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여러분 그러면 미래에는 뭐 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즐거운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즐거운 날은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미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굴욕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제일 바라던 삶의 모습이 뭐예요? 광복. 그치? 그래서 조국 광복의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조국 광복에 오는 날이 왔을 때 나는 또 한 줄의 참여록을 쓸 거래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참여록은 여러분 뭐에 대한 참여록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지금 내가 첫 번째 참여를 한 거에 대한 미래 참여록이야. 미래에 쓰는 참여록. 자, 그러면 참여록을 쓰는 여러분 뭘 제시하고 있냐면 내가 왜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위성이라는 건 이유야, 이유. 내가 왜 이걸 쓰냐면 즐거운 날이니까 이 작품 이걸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참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구나. 왜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참여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나 왜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을까? 자, 여러분 여기서 젊은 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언제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과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24년 1개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참여록을 썼던 그 당시, 즉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여기도 또 질문의 방식 사용하지. 자, 여러분 이 질문의 방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여러분 이 현재에 대한 자책. 자, 근데 여러분 자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모습이기도 하냐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습을 얘기한 것이기도 해.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의지예요. 의지. 내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극복 의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번 봐봐. 어떤 여러분 이 두 번째 참여가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선생님 20살 때 얘들아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들어오면서 첫 번째 등록금만 엄마 아빠한테 받고 그 뒤로 얘들아 내 생활비랑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등록금은 다 선생님이 벌어서 다 냈거든. 내가 부모님한테 손 안 빌리겠다고 내가 그냥 얘기를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대학생 때 과외를 3개 많으면 4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조교 선생님들 도와드리면서 이제 학교에서 알바하고 그 다음에 과외를 많으면 3개, 적으면 많으면 4개, 적으면 3개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 한 달에 어느 정도 벌었냐면 얘들아 한 달에 한 250 정도? 대학생 때 그렇게 벌게 250 많으면 300 이렇게 벌었거든. 왜냐면 과목 하나 중학생들 얘들아 전과목 봐주면 거의 70만 원 이렇게 받았거든. 그래서 좀 이렇게까지 좀 과외를 많이 했어. 그 과외하고 그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등록금을 2급으로 내기가 뭔가 아까운 거야. 그러면 등록금을 안 내는 방법이 있죠. 이러면 어떻게 하면 등록금 안 낼 수 있어요? 대학교 때? 자금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진짜 공부를 처음에는 공부를 얘들아 열심히 안 했거든요. 계속 돈 벌 생각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가 내가 그러면 공부를 하면 뭘 할 수 있지? 자격금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뒤로는 여러분 A급 장학금이나 아니면 B급 장학금을 계속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4.3 만점 중에 얘들아 대학생 때 4.13 이렇게 해서 졸업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거의 다 A+, 아니면 A0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서 맞아서 졸업을 했어. 나 대학교 때 되게 열심히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학점도 잘 받았고 그 다음에 얘들아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얘들아 내가 부모님한테 손 한 번도 안 벌렸잖아. 그러니까 내가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임용 준비를 할 때 이제 선생님도 선생님 준비하려고 이제 임용을 막 공부를 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계속 알바를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야. 왜냐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노량진에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노량진을 갔어.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거기서 얘들아 조그만 진짜 얘들아 고시원이 요만하거든요. 딱 침대 하나 있고 그런 곳에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첫 번째 시험에서는 여러분 1차에서 1점 차이로 떨어졌어. 물론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 수도 있지. 1점 차이로 떨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시험도 점수가 너무 근소하게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임용은 뜻이 없구나. 내가 이제 임용 공부를 하려고 내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래서 선생님 이제 학원으로 이제 튼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임용 공부할 때 내가 써놓은 글이 있어. 무슨 글을 막 써놨냐면 이딴 식의 세상 막 그지 같은 세상 막 이러면서 막 좌절하는 막 글을 막 써놓은 거야. 막 그런 글들은 내가 지금 내 시점에서 그 당시에서 너무 좌절스러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 내가 이것도 못 붙고 이런 멍청이 말하면서 나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막 얘기를 해. 내가 선생님이 그때 얘들아 썼던 게 얘들아 첫 번째 참여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때 얘들아 선생님 써놓은 글은 얘들아 세상을 비판하고 막 내 신세를 막 한탄하고 막 이런 글들을 써놨거든. 근데 막상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니까 얘들아 선생님 거의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 그때 되게 열심히 살았어. 대학생 때 진짜 열심히 살았고 임용 공부도 얘들아 근데 내가 정말 2번 시험 보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었던 건 미련 안 남게 되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그 열심히 공부했고 얘들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뭔가 했던 것들이 사실 지금의 되게 큰 자산이거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자산. 그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두 번째 참여가 왜 얘들아 첫 번째 참여를 얘기할 수 있냐면 이때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지금 30살 넘도록 열심히 살거든요. 어저께도 얘들아 선생님 수업 준비하면서 얘들아 지금 1시간을 잤어. 1시간. 그래서 1시간 자면서 매일 이렇게 시험 때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거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게 있으니까 이때 내가 후회되는 순간이 좀 있더라도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굳이 내가 이때 후회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윤동주도 내가 24년 1개월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할 수 있어 현재.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까 앞으로 내가 광복이 오기 전까지 나는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 거니까 이때 이거를 회상을 하면서 참여를 할 때 나 왜 그렇게 부끄러웠지?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현재에 대한 자책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제 미래까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나 정말 열심히 살 거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 화자는 지금 현재에 대해서 내가 자책하는 것을 다시 한번 참여를 하는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 정말 의지 있게 열심히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걸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 부분을 해석을 못하면 얘들아 무조건 틀려. 참여록은 문제 풀면 애들 다 틀리거든. 요걸 잘 해석해야 돼. 두 번째 참여는 현재에 대한 얘들아 참여는 반성할 게 아니라 나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 거야. 이걸 다짐하는 여러분 참여록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반성에 참여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이거는 여러분 내가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겠다 이런 다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보자. 자 밤이면 밤마다 이러면 이때 밤은 지금 현재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때 현재 얘들아 내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상황을
시간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현재니까. 그럼 여러분 이때 얘들아 일제강점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뭐 하냐면 이 밤마다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계속 닦을 거래요. 그럼 여러분 계속 누구를 보고 있는 거야? 나, 거울에 있는 나. 그럼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 자아성찰. 그 지금 이 시간은 자아성찰의 시간이기도 해. 자아성찰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 밤이라는 건 좀 부정적인 시간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즐거운 날은 광복이 올 시간이니까 여러분 이 미래랑 현재는 대조가 될 수밖에 없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시간에 대조, 대비 쓰입니다. 자 여러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구리 거울에 뭐가 껴있는 상태였어 얘들아? 녹, 그렇지. 여러분 그 녹을 내가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닦는 행위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치열한 성찰의 자세, 반성하겠다는 자세, 성찰의 자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일단 손바닥 말고 뭘로도 닦는 거야 얘들아? 발바닥으로도 닦아.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파란 녹을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아까 파란 녹은 얘들아 어떤 걸 얘기했어? 일제강점기 때에 흐려진 우리의 민족혼을 얘기했으니까 그걸 닦겠다라고 하는, 그걸 없애겠다라고 하는 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닦는 행위는 여러분 두 가지야. 성찰 행위이기도 하고 내가 이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의 태도이다. 두 가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자 여러분 이 거울 속에 슬픈 사람이 나오거든? 근데 사실 지금 거울을 계속 보고 있는 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슬픈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타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자 근데 여러분 운석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늘에 있던 별이 이제 얘들아 삶을 다 해가지고 얘들아 떨어지고 얘들아 지구에 떨어진 게 운석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별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별이 죽은 상태가 바로 운석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운석이 뭘 상징하게 되냐면 죽음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운석은 여러분 하늘에 있던 별이 아래로 떨어진 거잖아요. 무슨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하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죽음 속으로 혼자 걸어가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스스로 죽겠다는 뜻인 거잖아. 네. 그러면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삶은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있냐면 내가 이런 부정적인 죽음 속에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희생이야. 그치? 약간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소방관 아저씨들 어때 얘들아? 소방관들 되게 훌륭하게 불 속에 그게 얘들아 되게 위험한 곳인 걸 알면서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잖아. 그런 모습이 얘들아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인 거야. 누군가를 위해서 부당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면서 먼저 들어가겠다는 거야. 희생을 하는 거고요. 이런 태도를 여러분 문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순교자적 자세라고 해요. 여러분 순교를 하는 사람들도 이 나라의 얘들아 어떤 여러분 종교 같은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핍박받는 종교를 위해서 얘들아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을 순교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희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순교자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가 뭐 하려고 하고 있냐면 감내, 인내하고 참아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얘들아 뭘 하고 있냐면 자기가 반성,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속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문학에서 속죄한 모티프라고 해요.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아까 자기가 얘들아 반성하는 거 있었지? 그 참회를 얘들아 뭐 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려고 하는 태도가 속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거울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현재 거울에 비친 여러분 내가 이 앞으로 이제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지금 과거의 모습이 비치는 거야? 현재의 모습이 비치는 거야? 미래의 모습이 비치는 거야? 이거는 아직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는 다짐이니까 미래야. 그치? 미래의 모습이야. 그러면 여러분 미래의 모습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
이러면 다짐이니까 그래서 의지적 태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지금 얘들아 과거에 대한 시간이 나오고 현재에 대한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 미래의 시간이 나왔거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시상, 전개, 방식을 만약에 찾으라고 하면 이런 빈칸 없어. 써야 돼. 자, 여러분 시상, 전개, 방식을 찾으라고 하면 2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시간의 흐름. 근데 여러분 시간의 흐름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 했다가 현재에 대한 이야기 했다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거든. 네.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구성이 나와야 돼요? 네. 순행적.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들아 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부정적인 시어잖아. 근데 즐거운 날이라는 건 광복이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시어잖아요. 시어의 대비. 이 두 가지가 시상전개 방식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도 많고 성찰의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너무 잘 나오니까 여러분 요거 아까 참회록 1번, 2번의 참회록의 의미 잘 기억해. 1번은 진짜 반성하는 거.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현재 첫 번째 쓴 참회록을 반성하는 것도 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는 뭐이기도 하다고? 다짐.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는 의지. 이거를 기억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6쪽으로 가서 쉽게 쓰일 진실을 갈게요. 여러분 쉽게 쓰여진 시를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제목은 쉽게 쓰여진 시거든? 근데 여러분 윤동주는 시를 절대 쉽게 쓰지 않았던 스타일이야. 왜냐면 자기가 완전 완벽주의자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시를 써도 이거를 내가 계속 수정하고 그다음 초고를 또 수정하고 자기 마음에 완벽하게 들 때 그때서야 얘들아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거나 그때서야 교수님한테 보여주는 그런 성격이었대. 그러니까 시를 절대 쉽게 쓰는 사람이 아니야. 정말 어렵게 정말 힘들게 쓰는 사람이야. 왜냐면 여러분 시를 당시에는 여러분 이제 1940년대잖아요. 1940년대는 여러분 사실 우리말을 제대로 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면 일본이 우리말을 얘들아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글을 쓰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했었으니까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한국어로 얘기하지 말라고 조선어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다 일본어로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 그럼 당연히 한국어로 얘들아 조선어로 다 글자를 쓰면 여러분 당연히 잡혀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좀 위험한 상태야. 그래서 윤동주한테 항상 얘들아 그 사찰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찰이 뭐예요? 사찰. 계속 얘들아 사복경찰들이 계속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경찰들이 항상 윤동주 주변에 맴돌면서 쟤 지금 누구 만나지? 뭐 하지? 계속 이렇게 보는 거야. 실제로 이제 윤동주한테는 사촌형이 있어. 그 사촌형은 근데 얘들아 이제 김구 선생님 밑에서 얘들아 독립운동을 10몇 살 때부터 했었거든. 그러니까 감옥에도 3년 동안 갔다 왔어요. 송몽규라고 하는 사촌형은 1살 차이밖에 안 나고 3살도 아니야. 몇 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 형이거든. 그러니까 그 형 때문이기도 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윤동주는 한글로 시를 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경찰들이 계속 관찰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얘들아 유학을 가서도 계속 여러분 일본 군인들이나 아니면 경찰들이 사법경찰들이 항상 지켜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학교를 갔다 오면 집이 다 엉망인 거야. 경찰이 와서 다 뒤지는 거야. 한글로 혹시 뭘 쓰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항상 자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 경찰이 내가 주인도 없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뒤지고 있다는 게. 그리고 또 여러분 송몽규가 얘들아 그 교토로 놀러 와요. 교토로 놀러 와서 이제 그 여러분 이 윤동주랑 그다음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향에 가고 싶다. 그런 말 할 수 있잖아 얘들아. 고향에 가고 싶다. 조선에 가서 옛날이 너무 그립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왜냐면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근데 그게 얘들아 치안을 얘들아 어지럽힌다라고 해가지고 얘들 다 잡아간 다음에 감옥에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마감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걸 근데 어디서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강가 있잖아요. 강가를 산책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께서 그 사법경찰들이 계속 듣고 있다가 그래서 잡아간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얼마나 감시를 계속 받았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절대 쉽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런데도 왜 자기가 시를 쉽게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자 한번 보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아까 여러분 참외록에서 밤은 뭘 상징했어 얘들아? 일제강점기.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요것도 일제강점기 얘들아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일제강점기인 현실을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면 부정적인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때 얘들아 육첩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일본식 다다미빵을 얘기를 해. 그럼 이게 일본식 다다미빵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다다미빵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고 여러분 이 공간은 여러분 나한테 어떤 공간이냐면 너무 낯설고 부자연스러운 공간이야. 왜? 우리 고향이 아니잖아. 조선이 아니니까. 우리 당연히 남의 나라 가면 당연히 어색하고 그러잖아요. 그 어색한 모습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첩방이나 이 밤비는 부정적인 시간, 부정적인 공간 다 부정적인 시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하는 시간이기도 하냐면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이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성찰을 하기 위해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찰을 시를 쓰는 시간이 밤의 시간이고 육첩방에서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자 자기 성찰의 공간이라고 봐주면 된다. 아까 여러분 참외록에서도 밤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 일제강점기라는 시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자기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지. 자기 성찰의 시간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인은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말이야. 근데 여러분 자기가 슬픈 천명을 가지고 있대. 슬픈 천명이라는 건 하늘이 주신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시인이라고 하는 직업이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운명인데 그걸 슬프다고 얘기를 해. 왜냐면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시를 써야 되는 운명, 시밖에 쓸 수 없는 나의 무기력한 모습, 이게 슬프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부정적인 현실에서 자기가 시만 써야 되는데 이 시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얘들아 시를 쓰는 거 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그 시를 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다른 친구들 이런 사실 윤동주 친구들 중에서는 독립운동한 친구들 되게 많이 있어요. 아까 사촌형이 제일 친한 친구이기도 했는데 사촌형 뭐 했다고 하냐면 진짜 실제로 독립운동을 했잖아. 근데 자기는 실제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는 없어. 그러니까 뭐밖에 못해? 시밖에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때 얘들아? 자기는 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어떤 얘들아 태도를 보여주는 행동이 없는데 친구들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시를 쓰는 게 슬프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근데 이 시 쓰는 것도 얘들아 하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걸 소명의식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꼭 수행해야 되는 책임의식을 얘기를 해. 여러분 자기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적극적인 행동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해. 이 시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책임의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아까 이러면 선생님이 참외록에서도 계속 뭐가 나왔어? 질문의 방식 나왔지. 선생님 질문의 형식이 나오면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하고 있다? 무슨 태도를 갖고 있다고? 자아성찰.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자아성찰의 행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윤동주에게 시를 쓰는 건 자기를 성찰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이 성찰의 행위가 나오니까 아, 여기서도 이런 성찰과 반성의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지. 그러면 여러분 봐라. 자화상에서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하는 행동이 뭘 하면 자아 성찰을 할 수 있었어? 우물을 어떻게? 들여다보는. 그렇지. 여러분 자화상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거. 근데 여러분 아까 참회록은 여러분 내가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 거울을 보는 거랑 닦는 거.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보고 닦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 쉽게 쓰여진 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가 얘들아 내가 자아 성찰을 하는 행동이 되는 거야? 시를 쓰는 거. 그렇지. 그럼 여러분 각각 지금 행동들 다 다르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아 성찰을 해서 뭐 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잡아. 자아 성찰은 여러분 자아상은 자아 성찰을 하니까 여러분 무슨 자아를 찾았어? 이상적 자아. 순수했던 이상적 자아가 찾아냈지.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걸 통해서 순수했던 이상적 자아를 찾았어. 그러면 자신의 얘들아 내적 갈등 해소했어요? 못했어요? 했죠. 그쵸. 갈등 해소해요. 자, 여러분 참회록에서 얘들아 거울을 보고 닦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뭘 하냐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렇지. 다짐을 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을 해. 그러면 여러분 그때 슬픈 뒷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슬픈 사람의 뒷모습 이 모습을 다짐을 하는 건데 이게 얘들아 무슨 자일까? 내가 바라는 모습이잖아. 미래의 모습이잖아. 이거 무슨 자? 이거 이상적 자야. 그치 얘들아 어떤 게 이상적 자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쉽게 쓰여진 시에서는 여러분 시를 쓰는 행동을 통해서 뭘 찾고 있는지 이거 우리 찾아봐야겠다. 그치? 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거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시를 쓰면서 자기의 지난 삶들을 여러분 쭉 이렇게 한번 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땀내와 사랑 및 포근이 품긴 보내주신 합비봉투를 받아 여러분 부모님이 실제로는 윤동준애가 원래는 되게 잘 살았어. 간도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간도 참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얘들아 살 수가 이제 없으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반을 거기서 잘 잡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면 내가 뭐 이렇게 잘 닦아놓은 기반들을 다 버리고 얘들아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윤동준의 가세가 많이 기울어. 원래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살았었는데 할아버지가 얘들아 이런 장사나 뭘 하면서 얘들아 좀 돈을 벌어놓은 상태였는데 이사를 오게 되면서 가세가 좀 많이 기울어. 가난하긴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를 보냈다고? 일본 유학을 보냈다고 했잖아. 진짜 고생하면서 합비봉투 보내주는 거야. 돈 보내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합비봉투는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 혹시 그래본 적 없어? 여러분 선생님 막 중학교 때 나 지금 엄마한테 얘들아 청구서 산다고 한 다음에 돈 삥 쳐본 적 없어요? 그럼? 근데 착하다. 선생님이 중학생 때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엄마한테 내가 돈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엄마한테 10,000원만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문제 다 풀었으니 실제 다 풀었는데 문제 하나 더 살게 해가지고는 그냥 기존 문제 다시 한번 또 풀고 안 샀지. 그걸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가수 앨범도 사고 중학생 때 고등학교 때도 엄마 나 이거 뭐 좀 살게 뭐 문구점에서 뭐 이거 살게 이렇게 해놓고는 열심히 놀러 다녔지. 이러면 그랬거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순간은 재밌잖아. 그걸 하니까. 근데 얘들아 계속 그 다음에 어때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좀 미안한 게 좀 생겨. 엄마 아빠한테 이거 좀 미안해. 이런 마음이 들거든. 근데 봐봐 윤동주도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돈을 보내주신 거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쵸? 근데 어떻게 사냐면 그냥 얘들아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그냥 매일같이 그냥 들으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늙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편견이라기보단 약간
한 기성세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나의 얘들아 젊은 세대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늙은 교수의 그 얘들 안주하고 있고 무기력한 그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야. 열심히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학교 가고 어쩔 수 없이 강의 듣고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았지만 자기는 행동을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뭐 하냐면 지금 밤마다 뭐 써 얘들아? 계속 씻쓰는 행동들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부모님의 사랑에 미안한 마음도 생기는 거야. 아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난 아무것도 못하네 이런 마음도 들고 또 늙은 교수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고 있는데 그 현실과 동떨어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동떨어진 수업을 들으니까 현실과의 얘들아 괴리가 생기고 이런 괴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이렇게 일제강점기가 됐는데 이 유학을 와가지고 내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러면 사실 이제 일본 문화 같은 걸 배우기 시작을 해. 내가 이걸 왜 배우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그 왜 배우지? 라고 하는 건 의심을 하는 거거든. 후회도 되는 거고 그걸 회의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이런 걸 공부하지? 이런 걸 공부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늙은 교수의 강의는 그러면 어떤 모습인 거냐면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안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무기력해지는 거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여러분 여기서 반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한테 저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반성이 되고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기의 삶의 모습이야. 생각해보면 여러분 생각해본데 그럼 당연히 무슨 태도가 나와야 돼요? 성찰. 그렇지 여러분 씻으면서도 성찰하고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생각하면서 뭘 하고 있는지 봐봐. 하나 둘 어릴 때 동물들을 죄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 죄다 잃어버렸다는 건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들이랑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친구들과 헤어졌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윤동주의 친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거나 학도병으로 끌려가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과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걸 얘기를 해.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냐면 상실감도 들어.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상실감. 자 그래서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고만 있는 걸까. 이러면 너무 내가 무기력하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내가 얘들아 상실감만 느끼고 있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서 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일단 시궁창 같은 곳으로 내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이미지가 생기냐면 하강의 이미지가 생기네. 그 하강의 이미지가 그러면 여러분 나의 뭘 나타내고 있냐면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러면 나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여러분 나에 대해서 고민하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이 생기고 자기 성찰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성찰 왜 하고 있냐면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자기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자기를 객관화해서 볼 수 있다는 거야. 자기를 대상화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무기력한 현재의 삶을 이렇게 질문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이 나는 여러분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아니면 내가 지금 현실에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현실적 자아예요? 얘 현실적 자아야. 그래서 현실적 자아로서의 부당한 모습,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갈게.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그쵸? 여러분, 인생 살기 어려워요. 부모님도 고생해서 나한테 얘들아 학비봉투 보내주시는 거고, 다른 친구들도 얘들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자기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요? 안 해요? 못하죠? 그리고 시도 쉽게 쓰여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겸손한 표현이기도 한데 자기가 얘들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시만 쓰고 있는 행위가 너무 부끄럽다. 우리는 여러분 사실 지금 보면 그 일제강점기 때 얘들아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시를 쓰는 행위가 정말 대단한 행위거든. 근데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정적인 시대에 내가 이거밖에 할 게 없네.
너무 내가 초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게 너무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내적 갈등은 여러분 해소가 될까 아니면 심화가 될까? 심화. 왜냐면 자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치욕스럽고 부럽스럽거든요. 자, 그래서 시대 현실과 시 쓰는 거 사이에서 얘들아 괴리를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육천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여러분 1년의 내용 그대로 들어가 있어? 아니야?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럼 여러분 1년을 반복을 해버리고 있네요. 근데 완전 똑같이 반복해요 여러분? 아니죠. 행을 어떻게 했어요? 바꿨죠. 그쵸? 여러분 행을 바꿔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똑같지가 않고 조금 변화를 주면서 바꾸고 있거든? 이걸 변주, 그치? 변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갑자기 행을 바꿔버렸을까? 그 행을 바꾸는 건 여러분 작가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얘들아 뭐가 나타나냐면 제일 중요한 거 내용이 바뀌어요. 여러분 시선이 전환. 시선이 전환이 생겨. 반대로 생각할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윤동주는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현실에 대해 뭘 하기 시작을 하냐면 다시 인식을 한 거야. 다시 인식을 하는 걸 재인식을 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재인식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8년이 완전 기점이 돼서 생각이 확 바뀌어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 내밀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얘들아 1년에서 이런 부정적인 시간이 무슨 시간이 나왔어? 밤은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죠? 어둠이라는 단어 나오네? 그러면 여러분 얘는 부서는 부정적인 시어가 돼야겠다. 그치? 근데 어둠은 여러분 부정인데 그러면 여러분 밝음은 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을까 아니면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을까? 긍정의 의미는 반대말이니까. 그러면 아침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여러분 등불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그러면 여러분 등불과 아침은 긍정적인 시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둠은 부정적인 시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등불이라고 하는 건 뭐 하려고 하고 있냐면 여러분 내가 어둠을 내몰기 위해서 등불을 켜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등불은 여러분 내가 이 부당한 여러분 시대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저항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 그 저항 의지를 가지고서 여러분 내가 어둠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시대를 얘기했었어? 일제강점기. 그치? 그때 얘들아 이 부당한 부정적인 현실의 고충 여러분 꼭 일제강점기를 얘기 안 할 수도 있잖아. 윤동주의 인생에서 힘들었던 시기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부정적인 삶의 고충들, 고난들 그거를 여러분 내가 이 등불을 통해서 없애버리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둠이 다 없어지면 일제강점기가 끝나면 우리에게 뭐가 올 거야 얘들아? 아침. 그 아침이 얘들아 실제 역사로는 광고. 독립을 얘기하는 거 있구나. 조국 광고의 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광복에서 광자가 혹시 무슨 광자였는지 뒷광자거든? 그래서 여러분 문학에서 밝음은 무조건 얘들아 이 일제강점기를 극복하는 이런 광복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만약에 얘들아 다른 또 외부 지문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도 이런 일제강점기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일제강점기 무조건 어두운 색깔로 어두움으로. 근데 광복에 대해서는 무조건 밝음의 이미지로 표현하는 작품들 많거든. 그렇게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근데 이 조국 광복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거든요. 최후의 나는 여러분 지금의 날까요? 아니면 미래의 날 얘기할 거예요? 미래의 나의 모습이야. 그리고 이 미래의 나의 모습은 여러분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 아니면 부정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 긍정. 그럼 얘가 무슨 자가 돼야 돼? 이성적 자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세모 표시한 거는 이상적 자가 되는 거야. 내가 이상적 자를 통해서 현실의 부조리한 거를 극복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극복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조국 광복을 얘들아 어떻게 올 거라고 생각하냐면 조국 광복이 시대처럼 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뭐처럼이니까 얘들아 무슨 표현법이 들어가? 지규. 그렇지. 이러면 지규법을 쓰고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러면 우리 나라가 망하면 언젠가 다시 또 다른 나라가 들어서죠. 네. 이러면 삼국이 망하니까 여기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고 고려가 망하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죠. 이러면 2023년이 지나가니까 여러분 세대상이 끝났어요? 다시 무슨 날이 왔어요? 2024년이 왔잖아요. 2024년 끝나면 여러분 당연히 또 2025년이 또 올 거야. 이러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나 시대라고 하는 거나 역사라고 하는 건 언제나 쳇바퀴처럼 다시 돌아요. 다시 와요. 그러면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러면 항상 이런 흥망성쇠를 가지고 있어 얘들아. 우리의 역사 아니면 모든 어떤 여러분 시대의 모습들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이 시대는 우리의 역사 중에서 얘들아 밑바닥에 있는 걸까 아니면 위에 있는 걸까? 밑바닥에 있어. 지금 이렇게 있어. 근데 지금 이렇게 있어도 시대는 언젠가는 다시 어떤 날이 올 거야? 긍정적인 날이 오겠지. 또 얘들아 우리나라 역사에 또 얘들 부정적인 시간 또 올 수 있어. 우리 광복하고 나서 다시 얘들아 남북이 또 찢어져가지고 이러면 또 독재 정권이 왔고 독재 정권 때문에 얘들아 우리가 밑바닥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얘들아 자유를 얻어서 다시 위로 올라왔다가 또 얘들아 대통령에 따라서 또 이제 얘들아 다시 이렇게 밑으로 갔다. 이거는 얘들아 계속 시대가 이렇게 업앤다운이 무조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둠 속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간이어도 언젠가는 여러분 뭐가 올 거니까 아침은 올 거니까. 그치? 밤이 있으면 아침은 무조건 오니까 무조건 오잖아. 그러면 시대참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광복이 안 온다는 거야 아니면 무조건 온다는 생각이야? 무조건 온다. 그치? 이러면 그래서 이게 광복이 얘들아 올 거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광복도래. 여러분 도래가 혹시 무슨 뜻이야? 도래가 온다. 그렇지? 광복이 오는 게 무조건 올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한 확신. 하나 더. 얘들아 확신이자 여러분 당위성. 아까 얘들아 당위성이 혹시 뭐였었는지 혹시 기억나? 이유. 그렇지. 여러분 광복이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여러분 그 확신.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언젠가 얘들아 광복은 무조건 오니까 나는 그때까지 나는 무조건 등불을 밝혀서 이겨내겠다 라고 하는 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 이 참 쉽게 쓰여진 시는 여러분 무조건 긍정적인 순간이 올 거라고 하는 얘는 가장 얘들아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야. 자 그럼 여러분 다시 할게.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미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자 여러분 선생님 세원 표시에 동그란 표시 해놓긴 했지만 여러분 누가 먼저 손을 내민 거야? 세모가 손을 먼저 내밀었어? 동그라미가 먼저 내밀었어? 세모. 여러분 세모가 무슨 자화였어? 이상적 자화였고 여러분 얘는 현실이야. 맞아. 그러면 좀 더 여러분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얘들아 조금 아량이 더 넓어요? 아니면 여러분 아량이 더 넓죠? 먼저 사과할 줄 아는 이상적 자아가 얘들아 좀 더 어른스럽고 더 성숙한 자아니까 얘가 현실적 자한테 먼저 사과의 손길을 내는 거야. 우리 갈등 해소하자. 이상적 자아 우리 갈등을 해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자아 간의 얘들아 갈등이 뭐가 된 거야 얘들아? 해소된 거야. 그렇지? 이 갈등은 미안해 얘들아 갈등에서 여기 안 있어. 미안해 얘들아 사이라고 쓸게. 미안해 얘들아 사이라고 하고 내적 갈등은 해소가 된다. 내적 갈등 해소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반성 아까 위에서 먼저 했죠. 그래서 그 자기 반성을 통해서 내가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현실 극복 의지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 여러분 시상 전개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두운 이미지하고 밝음의 이미지를 비교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둠과 밝음의 이미지를 여러분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명암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명암 대비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내용을 우리가 만약 그래프로 그린다고 한번 해보면 여기는 긍정적인 순간이야. 긍정적 태도. 얘는 부정적인 태도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계속 1년부터 10년까지는 긍정적인 순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어디부터 얘들아 기점으로 바뀌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요? 8년을 기점으로 9년부터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8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그래프로 얘들아 인식을 태도를 표현할 때는 이런 그래프를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만 정리해보면 시작. 쉽게 쓰여진 시는 시쓰기를 통해서 성찰을 하고 그 성찰을 통해서 얘들아 자아간에 뭘 해? 화해. 그렇지. 자아간에 화해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자화상이랑 좀 비슷하다. 그치?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화해뿐만 아니라 뭘 하냐면 내가 현실을 뭐 하겠다라고 하는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드러내. 그러면 여러분 조금 다르다. 사회록은 여러분 희생을 통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쉽게 쓰여진 시는 얘들아 진짜 내가 저항하겠다. 등불 들어가지고 저항하면서 의지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잠깐 쉬는 시간 하고 우리 다음 것도 한번 해봅시다. 아니 뭐 쉽게 쓰여진 시는요. 이건 현실적인 둘다 합쳐. 둘다 있어지. 그렇지 둘 다 합쳐진 거지. 이거 저세 시는요. 어떻게 돼요? 순서가 뭐가 제일 먼저 뭐가 제일 먼저 쓰? 근데 다 비슷한 시겠지.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나. 자상이랑 참여력은 일본에 쓴 게 아니라 한국에 쓴 거. 아니요, 이거 다 대부분이 한국에서 쓴 것도 있고 대부분 일본에서 쓴 것도 많아. 이제는 별의 산방을 보세요. 이쪽. 자, 별에는 밤. 여러분, 해다가 무슨 뜻이야? 해다. 세다. 그렇지. 세다 혹은 옛날 말로는 생각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별 해는 밤은 별을 하나하나 세는 밤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별을 생각하는 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절로 계절이 저희 이거 시험범이요. 네, 그거 학습제 있어요. 윤동주가 학습제. 근데 저희 반생이 시험범이 줄어들었다. 아 맞아요. 국어 시험범이 좀 줄어들었다. 아니 저거 들어가. 네, 저건 들어가. 신문 뭐가 들어? 아니 그 원래 그 학습이 더 나가기로 했었는데. 아, 그래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사이시옷이랑 이은정과가 그거 빠지고, 그리고 문법이 빠지고. 표현하는 법이었나? 좋았다. 그 책소의 길이 있다 했을 때. 그랬고 2-3을 안 한 거야? 네? 2-3이 경률. 아, 네, 그게 안 들어가. 그게 안 들어가? 안 들어가냐? 그건 들어가? 하잖아. 아그 뭐지? 과정의 경력 관련. 그런 거지. 그건 하죠. 그러니까 문법에 있는 내용만 빠지는 거잖아. 니은청가하고 사이식만 빠지는 거잖아. 그치? 이거 학습제 있어요. 나가. 우리 이거 하면 책 속의 길이 있다랑 얘들아 그 뭐지? 정률 이거 남거든? 그래서 오늘은 책 속의 길이 만약 길이 있다 나갈 수 있으면 조금 나가고 문학 먼저 나가려고. 알겠지? 자, 별에는 방 보세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이면 이 하늘 얘들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이 하늘은 그냥 단순한 하늘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과거랑 현재랑 미래를 모두 포괄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는 공간이다. 근데 왜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오냐면 여기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이 들어갈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포괄하는 계절이라고 봐도 되지만 여러분 여기 전체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나오지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을 썼어. 아니면 봄부터 겨울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얘들아. 봄부터 겨울까지 시간 다 나올 거야. 자, 근데 지금은 무슨 계절이라는 거야? 가을. 그렇지. 근데 그럼 가을은 두 가지 이미지를 항상 문학에서 가져요. 모든 얘들아 쌀이나 아니면 곡식들이나 과일들이 열리는 시간이기도 해. 풍요의 이미지 갖고 있어. 맞아. 근데 또 두 번째는 낙엽이 떨어져. 하강. 화강.
다 없어져. 맞아. 하강하고 얘들아 무너지고 얘들아 다 좌절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 소멸의 이미지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그럼 가을이 어떤 이미지로 쓰이고 있냐면 여러분 소멸, 사라지는 이미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멸의 분위기, 쓸쓸함의 분위기 그거를 표현을 해주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 여기 종결어미에 비읍니다 다 표시해놨거든요. 여러분 자화상도 종결어미가 다 비읍니다로 끝났었죠. 그러면 여러분 비읍니다는 여러분 종결어미를 반복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네. 자, 여러분 종결어미 반복하면 여러분 당연히 문체, 어떤 문체가 나와야 돼? 경어체.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경어체는 어떤 어조를 만들 거냐면 부드러운 어조를 만들게 되는 거네. 자, 부드러운 어조를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계속 반복되니까 당연히 뭘 형성해줘야 돼? 운율. 그렇지. 그 3번에다 운율 형성이라고 써줄게요. 3번 운율 형성. 자,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이 경어체는 여러분 높임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높임 표현이 상대 높임에서 들어가는 표현이니까 일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네. 구어체. 그렇지. 이는 구어체의 효과도 가지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글에서만 여러분 무슨 효과를 또 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그리운 대상들을 좀 부를 거야. 그리운 대상들을 계속 생각을 할 거거든. 그래서 이 작품에서만 얘들아 무슨 효과를 갖고 있냐면 그리운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어체를 많이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 글에서만.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화상에서도 똑같이 여러분 뭘 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비읍니다를 통해서 나의 속마음을 이야기했거든요. 여기도 자기 속마음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어조가 나와야 돼요? 고백. 혼자 얘기하고 있을 거야. 독백적 어조 만들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경어체랑 고어체랑 정확한 차이점. 경어체는 그냥 높임 표현. 높임의 표현. 높임 말이야. 높임말. 그런데 구어체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문체. 근데 여러분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높임말 써요? 아니요. 아니죠. 친구들한테는 여러분 그냥 거의 비속 아니야? 그냥 얘들아 얘기할 때 반말하고 뭐 욕도 하고 우리는 또 사투리도 쓰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얘기할 때 선생님도 아까 그냥 얘기하면서 뭐뭐 하구라고 얘기했거든? 원래 문법적으로는 뭐가 맞아? 하고야. 그렇지. 근데 얘기하면서도 구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 이렇게 일단 일상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문체는 이건 구어체. 그럼 구어체는 높임 표현도 있고 반말도 하는 것도 있고 일단 비속어도 있고 사투리도 쓰고 다 들어가겠지. 그치? 그래서 구어체는 모든 걸 좀 약간 포괄하는 말이고 얘는 높임 표현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여러분 이어갈게요.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셀 것만 같습니다. 자, 여러분 왜 아무 걱정이 없냐면요.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여러분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아가 어디에 나왔었냐면 자화상의 6연에 나왔었지. 무슨 사나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치? 추억처럼 사나이가 순수한 나의 모습이었잖아.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나는 얘들아 별들을 다 셀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순수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가을 속의 별. 그러면 이 별이 의미하고 있는 건 내 마음속에 내가 추구하는 나의 어떤 이상. 그리고 여러분 별은 항상 밝게 빛나는 존재들이니까 순수의 이미지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별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여러분 항상 밤에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까 대부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쟤는 변하지 않네. 항상 반짝이는 존재네. 그럼 반짝이고 빛나는 존재니까 뭔가 순수하고 맑은 이미지를 갖고 있겠구나. 그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왜 이상이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길을 잃으면 옛날 사람들은 이러면 북두칠성 보면 그쪽 방향으로 가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나 북쪽으로 가는 거고 그걸 등지고 가면 남쪽으로 갈 수 있고 여러분 이 별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얘들아 내가 갈 수 있는 목표 지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사람도 그렇고 별은 저 높이 떠 있어서 내가 보고 따라가야 되는 이상적인 것 여러분 내가 추구해야
되는 지향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별을 이상과 순수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일단 별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얘들아 내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분 추억 속에 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을 해. 그러면 여러분 과거를 뭐 할 수 있게 도와주냐면 과거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거야. 과거 회상의 매개체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이 별 아름답죠. 아름다운 존재예요. 아름다움의 존재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이 별은 어두운 여러분 현실 속에서 그럼 여러분 이 어두운 현실은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 나한테 실험 고난의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 상황도 연결할 수 있고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은 채 않게 해주는 존재.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밤에 얘들아 길을 잃으면 옛날 사람들은 저 별을 보면 저쪽으로 가면 북쪽으로 갈 수 있으면 그 북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집이 나오겠지 이렇게 믿고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희망을 계속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별은 정말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혹시 윤동주가 시집을 몇 권밖에 안 냈지? 한 권 냈거든? 그 한 권 이름이 혹시 뭔지 알아 얘들아? 하늘과 그렇지 바람과 그렇지 별과 시야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윤동주는 하늘이나 바람과 별이라고 하는 존재랑 시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이 사람한테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존재였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화상에도 무슨 하늘 나오냐면 얘들아 가을 하늘 나오거든? 여기도 하늘이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얘들아 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 이 사람한테는 인생의 목표, 인생의 어떤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작품의 제목에 나오는 소재들이 작품에 계속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지? 제목에. 자, 그 다음 다시 가자.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은 왜? 별 하나를 계속 세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별들은 내 내면 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의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분 상념이기도 하고 추억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3년 위로 올릴게. 자, 여러분 가슴 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상념들이 여러분 지금 나오는데 빈칸 조금 이따가 쓸 거야 얘들아. 자, 여기 한번 봐봐. 근데 얘들아 이 별들을 내가 다 못 세는 이유는 너무 쉽게 아침이 오기 때문이야. 하늘에 별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윤동주는 이렇게 언덕 위에서 지금 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별들을 다 세고 있는데 별을 얘들아 이렇게 다 세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면 시간 제약이 있지. 왜냐면 별은 밤밖에 안 보이니까 아침이 오면 이런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얘는 현실적인 시간의 제약 때문에 별을 쉽게 셀 수는 없다. 자, 그런데도 얘들아 내가 별을 다 못 세는 이유는 내일 밤이 또 올 거거든요. 내일 밤이 또 온다는 건 여러분 내가 마음에 내일 하면 되지 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그 여유 때문에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직 나한테도 청춘은 남아있고 아직도 나에게는 시간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미래가 그래도 여러분 불운한 게 아니라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별을 얘들아 내가 다 세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시간 제약도 있지만 그렇지만 내일 세도 돼. 내 청춘 아직 안 끝났어. 아직도 내 청춘은 시작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별을 세는 행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러분 요거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자, 여러분 사연을 봅시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자,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냐면 왜 얘들아 이 사람이 빨리 못 세는지 나왔어 얘들아. 별 하나를 보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추억을 다 떠올리고 있는 거야. 막 10살 때 추억, 12살 때 추억, 16살 때 추억 이걸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별 하나 세는 데들 시간이 오래 걸릴까 아니면 얘들아 시간이 빨리 걸릴까? 오래 걸려. 오래 걸려. 그렇지. 그러니까 못 세는 거야. 자, 또 별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사람
사람들을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정말 연인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사랑했던 사람들을 다 생각을 하고 또 별 하나를 보면서 얘들아 내가 쓸쓸했던 기억들을 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인생을 살면서 쓸쓸하고 슬펐던 기억이 한 번밖에 없을까? 엄청 많겠지. 그거를 생각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자, 또 별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 내가 동경하는 대상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대상들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좋아하는 것들 하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를 머릿속에 다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자, 별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 그동안 내가 써왔던 시들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가 한 편만 썼겠어요? 시를 여러 편을 썼겠죠. 그 시를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별 하나를 보면서 엄마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엄마와 함께 했던 기억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 아까 3년에서 여러분 가슴 속에 별을 세면서 하나하나 떠올랐던 것들이 어디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사연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네. 그럼 여러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연의 것들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년에 4라고 숫자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사연을 와서 자, 여러분 선생님이 추억, 사랑, 쓸쓸한 동경, 시, 어머니 이렇게 썼는데 얘네들은 여러분 화자에게 살아가게 하는 삶의 가치들, 목적이야. 가치, 목적이야. 그리고 이들은 여러분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이기도 하죠. 못 보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념들이기도 하죠. 마음속에 상념들이기도 하다. 그러면 얘네들을 여러분 이렇게 쭉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뭘 형성하냐면 여러분 음류를 만들어 버리네. 비슷한 글자들을 쭉 써버렸으니까. 그리고 또 화자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대상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일단 무슨 편법을 쓰냐면 내가 추구하는 대상들을 일단 하나만 제시한 게 아니잖아. 동그라미를 여러분 6가지나 제시했어. 여러분 이거 뭐야? 열거. 그렇지. 여러분 열거법 쓰고요. 그 다음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똑같은 말 들어가 있죠. 반복. 근데 별 하나에 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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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비슷해 얘들아? 대구. 대구법. 그래서 열거, 반복, 대구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얘들아 시간 오래 걸리는지 알겠지? 왜 시간적 제약이 있는지 알겠지? 오, 너무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사연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러분 이제 오연을 한번 보세요. 어머니, 나는 여러분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불렀으니까 여러분 이게 도노법이거든요. 엄마를 부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도노법을 쓰고 있다는 건 엄마가 이제부터 뭘로 설정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청자, 그렇지. 여러분 청자를 설정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때 엄마한테 진짜 말을 대화를 나누는 거야? 아니죠. 그냥 엄마를 불러서 내 속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말을 건네는 핑가 없으니까 써주면 돼. 자,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을 불러봅니다. 그쵸?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초등학교 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들 그럼 친구들이네. 그럼 여러분 친구들이니까 아까 위에 있던 추억, 여러분 사랑, 그 다음에 얘들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중에 어떤 단어랑 연결돼요? 추억. 그렇지. 그러면 추억이랑 연결되는 단어들이고 그러면서 얘들 또 이러면 추억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 하나씩 다 이름을 불러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폐, 경, 옥 같은 이국 소녀의 이름들. 이러면 윤동주는 간도 지역에서랑 북간도 쪽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조선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국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여러분 이국 소녀들의 이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국 소녀들의 이름들도 추억이지, 추억. 옛날에 어렸을 때 함께했던 추억. 자, 벌써
계집 애들의 이름. 여러분 자기는 지금 여러분 유학을 와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은 되게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으니까 벌써 애기 엄마가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내 추억의 친구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뭐 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 사랑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가난했던 이웃의 이름들. 이런 가난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윤동주는 뭐 해야 된다고 하냐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이런 시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들 가난해. 쓸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자,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스잠, 라이너 마이랄 이렇게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본대요. 근데 여러분 동물들 여러분 사실 동물들은 인간이랑 비교를 하면 인간은 너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죠. 인간이지만. 근데 동물들은 여러분 한없이 얘들아 그 자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연들은 여러분 자연에 있는 그대로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이야. 그러니까 그 순수한 대상들을 내가 뭐 하고 있냐면 동경하는 대상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프란시스 잠, 라이너 마이너 릴케 여러분 이 시인들은 여러분 정말 유명한 시인들인데 이 시인들이 얘들아 다 어떤 삶을 살았냐면 너무 가난했어. 너무 얘들아 힘들었거든.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얘들아 정말 아름다운 시를 썼어. 그럼 여러분 자기가 처한 현실이 아무래도 여러분 시를 쓰는 사람들이야. 근데 여러분 윤동주 처한 상황이 지금 얘들아 행복해야 아니면 암울해요? 암울한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도 이런 사람들처럼 시를 쓰겠대. 그러면 여러분 내가 동경하는 대상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치? 예. 근데 그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보겠다는 건 여러분 시를 쓰겠다는 거네. 이런 시들을 계속 읽겠다는 거네. 이들은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순수한 대상들이죠. 왜? 자기 얘들아 그런 부당한 여러분 현실에 얘들아 굴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위에 나왔던 사연에 나왔던 추억, 동경, 쓸쓸함, 사랑, 시, 어머니 이 단어들이 여러분 오연에 그대로 다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사연은 여러분 지금 행이 좀 짧아요, 길어요? 사연. 사연 길어요. 우리 사연 저 위에 거예요? 아 예요, 예. 얘 짧아요, 길어요? 짧고 오연은 길어요. 갑자기 길어지기 시작했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잡아. 이게 뭐냐면 옆에 얘를 먼저 정리하고 선생님이 여기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사연에서 오연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사연은 여러분 문장이 되게 짧아.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천천히 읽어야 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동경과 한 행을 천천히 읽어야 돼. 짧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천히 읽으니까 여러분 화자는 하나씩 되뇌이고 있죠. 그 되뇌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이 아까 오래 걸렸어요? 빨리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 맞아. 근데 오연은 여러분 얘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얘들아 문장이 엄청 길어. 그 문장을 얘들아 읽으려고 하니까 얘들아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서 읽어야 돼. 빠르게 읽어야 되거든. 왜 빠르게 읽게 되냐면 여러분 내가 그리운 대상들을 여러분 나열하게 되면서 쭉 열거하면서 그 열거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빠르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이런 식으로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냐면 여러분 아까까지는 분명 시였는데 시가 얘들아 무슨 시처럼 보이냐면 산문시처럼 보이기 시작을 해. 산문의 형식을 띠게 되는 거야. 오연에 와서. 그래서 얘가 산문시로 변화하게 되고 그러니까 운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가 오연에서 산문시 형식을 띠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갑자기 막 화가 나거나 아니면 너무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 감정이 막 고조될 때 말을 천천히 해요? 말을 빨리 해요? 빨리요. 빨리 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막 화가 날 때도 내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도 내가 말이 빨라지게 됐지. 이러면 내가 근데 이러면 평상시의 마음일 때는 그냥 평범하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러분 분명 사연에서는 천천히 얘기하다가 빨리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건 정서가 해소되는 걸까? 정서가 심화되는 걸까? 심화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 얘가 정서에 심화를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별이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선생님 분홍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연에 있던 여러분 정서 그리움의 정서가 오연에 와서 얘들아 이게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서가 고조되고 심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연하고 오연이 여러분 시상이 연결이 되는 거야. 단절되는 게 아니라 시상을 갑자기 연결시키다. 문문이랑 문문시 차이가 뭐냐면 문문시는 쉽게 말하면 시행과 연이 막 나뉘는 시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이제 쉽게 쓰여진 시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그냥 문문시지. 왜냐면 행이랑 연을 너무 많이 나눠놨잖아. 그런데 여러분 자화상도 연이 나뉘어지긴 했지만 선생님 문장이 길어진다고 했어? 아니면 좀 짧아진다고 했어? 자화상 문장 길어졌거든. 얘들아 길거든? 한 줄에 얘들아 막 여러 개 있잖아. 얘들아 무슨 가을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무슨 하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 길게 쓰잖아. 그렇게 길게 쓰면 여러분 약간 산문처럼 쓰게 되는 거야. 산문은 여러분 소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 일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행이 나뉘어요 안 나뉘어요? 안 나눠요. 오연은 행이 안 나누니까 이런 부분은 산문시의 경향을 띠게 되는 거고 이러면 아까 위에는 행과 연이 다 나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쟤는 약간 운문시의 경향을 띠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여러분 지금 두 쪽에 있는 빈칸 다 채웠을까?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10쪽으로 가세요. 이러면 아까 우리 동그라미 표시했던 대상들 있잖아. 그 대상들이 너무 멀리 있대요. 동그라미 표시한 애들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이 추억과 내 추억과 그 다음에 현실에서 이들을 만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추억과 현실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근데 여러분 별이 아슬이 멀듯이 이네들은 멀리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이 멀리 있듯이 얘네들이 멀리 있다고 얘기한 거거든? 네. 요거 이 문장 어디로 가야 돼? 요 앞으로 가야 되네? 근데 뒤로 가 있어. 문장 무슨 표현법이 쓰인 거예요? 도치. 그치. 도치이기도 하고 지규이기도 하고 별이 멀리 있듯이 그들도 멀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워해? 아니요. 못 봐야 그리워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움이 얘들아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심화가 된다. 그치? 그리움이 심화가 되는 거야. 더더구나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엄마랑 또 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북간도는 여러분 내가 과거를 회상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뭐의 공간이기도 하냐면 내가 그리워하는 공간이 있어요. 왜냐면 어머니도 계시고 내 고향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했던 공간이니까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생각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글도 여러분 윤동주가 간도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금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쓴 글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나는 무엇인가를 그리워서 이러면 뭔가 그리워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대요. 그러면 무엇인지 그리운 대상들 앞에 좀 열거됐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그리워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별. 아까 얘들아 별은 나의 이상, 희망, 순수함 이런 걸 상징했잖아. 나의 순수함과 나의 이상들을 그리워해서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이러면 아까 별빛 순수한 이상 그치? 그 순수한 이상이 있는 곳에서 내 이름자를 써본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 언덕이에요. 이 언덕에 여러분 여기 별이 있어. 근데 이 별 얘들 지금 완전 긍정적이셔지. 왜냐면 순수한 이상이니까. 얘가 별빛을 이렇게 내려보내준대. 근데 그 별빛도 얘들아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얘도 긍정적인 애잖아. 순수하고 여러분 가장 이상적이고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이러면 흙에다가 얘들아 자기 이름 뭘 썼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썼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썼는데 자기 이름을 뭐 해버렸대 얘들아? 흙으로? 지워버렸대. 얘들아 이렇게 이름을 지워버렸대. 흙으로 덮어버렸대. 왜 흙으로 덮였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이거 얘들아 자화상에 얘들아 2년과 3년이랑 똑같은 방식이야. 지금 여러분 이 부분이 자화상에서 여러분 우리 2년, 3년과 동일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2년에 있던 여러분 자연들 예뻤어 안 예뻤어? 너무 예쁘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평화로운 대상들이었지. 여러분 여기 있는 자연 여러분 순수하고 아름다운 애들이었어. 근데 여러분 3년에 있는 한 사나이는 어땠어 얘들아? 너무 못났잖아 그치? 부끄러웠잖아 그치? 여기서 여러분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초라하니까 내 모습을 어떻게 했어요? 그 같이 어울리지 못하니까 얘들아 내가 그 자리에서 우물에서 어떻게 해버렸지? 돌아서고 가버렸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별빛이 내려오는 공간에 내 이름을 어울리기 위해서 썼는데 내 이름이 여기 어울리는 거야 안 어울리는 거야? 안 어울리고 내 이름을 지워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내 이름을 써본 행위는 여러분 뭘 한 거냐면 성찰. 맞아. 이거랑 보는 거랑 똑같아. 우물 보는 거랑 똑같아. 자아 성찰을 한 거야. 내가 이 별이 잘 어울리나? 이런 순수한 별의 이상적인 모습에 내 모습이 잘 어울리나? 성찰을 해본 거야. 근데 성찰해봤더니 얘들아 내가 잘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 그래서 흙으로 덮어버렸네. 그러면 여러분 이 자화상에서도 여러분 자기가 너무 초라하니까 자기가 뒤돌아서 버렸잖아요. 그때 느끼는 정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도 있었지만 얘들아 자기가 어때 얘들아 너무 부끄러움이 여기 2년 3년에서 나타났어야 했지. 그럼 여기도 내 이름을 지운다는 건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내가 여기에 같이 어울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순수하지 않구나. 이 별빛에 어울리지 않도록 나는 꿈과 희망이 아직은 부족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반성. 그렇지. 여러분 요거 자화상이랑 왜 똑같은지 이해됐어 얘들아? 네. 같이 어울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이름자를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다시 가자. 자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 여러분 벌레가 울고 있대요. 지금 여러분 여기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가 울고 있는 거야. 이 우는 이유를 봤더니 뭐가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이름. 근데 사실 여러분 자기 이름이 부끄러워서 흙으로 덮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맞잖아요. 그러면 나의 마음 내가 울고 싶은데 누가 울고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벌레가 울고 있다고 하겠네. 그럼 이 벌레가 감정이입. 감정이입의 대상이야. 그러면 얘들아 이 벌레가 왜 울고 있다고 했냐면 밤이어서 울고 있대요. 아까도 얘들아 우리 계속 쉽게 쓰여진 시나 얘들아 지금 참회록에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조건 1등. 맞아 일제감정이야. 그래서 선생님 이걸 암울한 현실이라고 쓸게.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내가 그 벌레에게 감정을 이입을 한 거예요. 그럼 자기를 부끄러워한 거는 여러분 자기 이상적 자아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현실적 자아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현실적 자아 때문에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무기력한 여러분 현실적 자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배운 윤동주의 모든 작품에 다 현실적 자아, 이상적 자아 다 나오네. 이거 구분해줘야 돼. 자, 그 다음 다시 가자. 그러나 여러분 선생님 위로 올릴게요. 그러나 근데 여러분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네. 그러면 시장 전환이 일어나지. 그치? 역접이 일어났으니까 얘는 시장의 전환이. 그러면 지금까지 얘들아 앞에 내용들이 다 긍정적인 내용이었어요? 부정적인 내용이었어요? 부정적이죠. 왜냐면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부정의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년은 긍정의 내용이 나오겠다. 그치?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겨울이 지나가고 아까 이런 계절이 언제였어? 가을이었는데 이제 겨울이 된 거야. 근데 여러분 겨울은 너무 춥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겨울은 냉혹한 현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냉혹한 현실이 바로 일제죠. 일제강점기가 더 극심해지면 근데 여러분 그 겨울이 지나갔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그치 끝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그럼 여러분 봄이었다라고 했으니까 이 봄은 저 겨울과 똑같은 말이어야 돼? 반대말이어야 돼? 반대요. 오 반대여야 돼. 그럼 뭐가 와야 돼요? 광복. 그렇지. 광복이 오는 거야. 광복이 오고 이게 내가 바라는 희망이지. 그리고 여러분 이 봄에는 파란 잔디가 얘들아 새싹이 돋기 시작을 해. 새싹이 돋아가니까 생명의 의미도 생겨나는 거야. 아까 얘들아 가을은 낙엽이 다 지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소멸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 거기 소멸이라고 써놨거든. 소멸의 반대말이 이거야. 생명, 생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지. 자, 근데 누구 별에도 내 별에도. 그러면 아까 별은 여러분 나의 이상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화자가 어떤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향하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지향하는 건 여러분 어디냐면 우리나라야. 조국이야 조국. 그러면 우리 조국에 광복이 오면 이런 말이 돼야 되지. 자, 나의 별에도 봄이 온다는 건 우리 땅에도 조선에도 광복이 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무덤 위에 아까 얘들아 내가 아까 뭘 했지? 내 이름을 무덤으로 만들었거든요. 흙을 덮어버렸으니까 내 이름 왜 덮었어?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이 무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죽은 거죠. 죽음과 소멸과 그 다음에 여러분 절망 위에. 왜냐면 내가 내 자신이 너무 현실적자가 너무 부끄러웠잖아. 그 부끄러운 절망 위에 다시 잔디가 돋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잔디는 여러분 겨울 동안 얘들아 꽁꽁 얘들아 추워가지고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싹이 돋아난 거잖아. 부활을 한 거지. 여러분 다시 얘들아 태어난 거죠. 재생했죠. 네.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이 너무 절망스럽고 내 이름이 소멸할 정도로 너무너무 부끄러웠는데 그거 위에 얘들아 다시 잔디가 올라오는 것처럼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스럽게 풀이 무성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들아 봄 왔어 안 왔어? 알았어요. 아직 안 왔어요. 이거 미래예요. 미래에 얘들아 내 무덤에도 풀이 자랑스럽게 올라올 거래요. 자랑스럽게. 그러면 여러분 내 이름이 자랑스러워질 정도로 여러분 뭐 하겠다고 얘기할 거냐면 내 이름이 자랑스러워질 미래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참회록이랑 두 번째 참회록이랑 똑같아. 두 번째 참회록은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뭐였다고? 다짐. 내가 이제 미래에 풀이 돋아나게끔 생명과 얘들아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그런 모습이 되게끔 내가 어떻게 살겠다? 열심히 살겠다. 그치?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걸 다짐하는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지금 겨울 너무 추워 힘들어 가을 힘들어 그렇지만 지금 내가 잘 버텨내면 봄에는 내 이름도 부끄럽지 않은 미래가 올 거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열심히 살아야지. 의지를 갖고 살아야지. 그치? 그래서 의지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극복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은 참회록의 두 번째 참회록이랑 내용 똑같은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아랫부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별을 헤아리는 행위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과거를 얘들아 내가 그리워하게끔 해주는 대상이었어. 어릴 때 친구들, 어릴 때 얘들아 친구들, 여자 아이들, 어렸을 때 봤던 동물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별을 세는 건 자아성찰. 그렇지. 그럼 여러분 지금 네 작품 모두 다 자아성찰하는 행동 다 달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상향에 대한 여러분 동경이기도 하죠. 왜냐면 여러분 이 별은 이상을 상징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지향이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라고 하는 극복, 의지 이걸 별을 헤아리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어딜 가냐면 11쪽에 2번 보면 화자의 정서 태도라는 말 있어? 네. 자, 거기에 과거, 현재, 미래 이거 시간 다 나오죠? 네. 가을, 겨울, 봄이라고 하는 시간 변화 나오죠? 그러면 네. 여러분 시상정의 방식이 무슨 게 나와야 돼요? 이건 수능죠. 그렇지. 시간의 흐름이라고 써도 되고.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감정이입이나 객관적 상관물이 쓰인 거는 이 별에는 방밖에 없어. 네, 뭐라고요?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을 쓴 아. 거는 영어밖에 없어. 그치? 근데 여러분 내가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는 다 나왔어. 다 다르지만 다 나왔지. 그치? 그래서 내 작품을 비교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거 다음 주에 4주차를 갖고 와. 그럼 다음 주 4주차 갖고 오면 책 속에 글이 있잖아. 선생님 경률 마무리해서 끝낼게요. 알겠죠?